이런 당뇨는 처음에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냐면 다음 단요 다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많이 물을 찾게 되고요.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음식을 먹어도 계속 배가 고파서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뇌 중추에서 흥분이 되는 음식들을 먹으니까 소가공식품, 라면, 빵, 떡면 이런 거 먹으니까 당 더 빨리 올리고, 그럼 더 빨리 올리면 인슐린 더 많이 나오고, 인슐린 더 많이 나와서 당 없애려고 하는데 당 안 없어지고 소변으로 나오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들이라는 책을 쓰고 돌아왔습니다. 많이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뇌질환 환자들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통계로 보면 사실 뇌질환이, 특히 뇌혈관 질환이 확 증가했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통계로 보면 작년에 나온 통계인데, 지난 10년간 심근경색은 50%가 증가한 데에 비해서 뇌경색, 뇌출혈 포함해서 부르는 뇌졸중은 10% 정도만 증가했다고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심근경색에 비해서 많이 늘진 않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는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보니까 생기는 오류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고혈압을 진단을 많이 받고 조절을 적극적으로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압이 올라서 생기는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의 빈도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뇌경색일 확률이 80%가 넘고요. 뇌출혈은 15%에서 20%밖에 안 될 정도로 뇌경색이 훨씬 더 분열이 많아졌는데, 뇌경색이 특별히 고혈압을 치료했다 그래서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뇌졸중의 분열 자체가 혈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쳐서 부르는 뇌졸중 전체가 이제 많아졌는데, 그중에서 뇌경색이 더 대부분의 분열을 차지하면서 비율로 보면 10%밖에 증가하지 않은 그런 차이를 만든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면 숫자로는 많이 증가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혈관 상태는 많이 나빠졌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혈관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게 저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전공의 때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흉부 엑스레이를 찍거나 복부 엑스레이를 찍거나, 또는 옆으로 해서 찍는 허리 엑스레이를 찍거나 그러면 거기에 혈관 석회와 혈관 따라서 하얗게 보이는 게 보이는 분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한 70, 80 넘으셔야 하얗게 보이셔가지고 보호자분 사진 보여드리면서 환자분 혈관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니까 혈관병 질환 같은 거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 알고 계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 나이대가 50, 60만 돼도 혈관에 하얗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혈관의 동맥경화, 석회화가 많이 늘어났다는 어떤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은 다 일일이 설명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혈관 또 하얗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정도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봐서는 혈관벽의 상태가 우리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을 살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를, 뇌출혈은 줄였지만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사들도 두려워하는 질환으로 알려진 뇌졸중이 무서운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요? 뇌졸중 무섭죠. 길 가다 보면 이제 한쪽 팔다리 이렇게 끌면서 걸으시는 분도 보셨을 거고요.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재활의학과 병동에 가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또 요양병원 같은 데 가면 한쪽 팔다리 못 쓰거나 안면마비 있는 상태로 지내시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죠. 문제는 경색, 뇌출혈 합쳐서 이제 뇌졸중이라고 부르는데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뇌의 기능을 잃는 질환이기 때문에 후유증이 상당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심근경색은 30% 그 자리에 급사하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인 건 맞지만, 후유증이라 봐야 호흡곤란이라든지 심부전, 다리 붓는 거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생업에 지장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심하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은 팔다리 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의식장애가 있어가지고 식물인간으로 지내시기도 하죠. 그런 분들이 이제 요양병원에 누워버리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분의 어떤 생업이 안 되는, 그것도 문제지만 가족 중에 한 명이 또 간병을 또 해야 되잖아요. 벌써 두 명이 생산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그 쓰러지신 분이 보통 남성이 많으니까, 중년 남성이나 노년 남성이 자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쓰러졌다 그러면 그 가족들의 주수입원조차도 없어지니까 병원비, 간병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 크죠. 그리고 그런 환자 한 명이 생기면 그 간병을 위해서 자녀들이 상의하는 과정에서 또 싸움도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가족들 전체의 불화가 되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뇌졸중, 그리고 치매도 그렇죠. 뇌 질환의 특징으로 가진 치매도 가족들 전체의 어떤 불행으로 다가온다는 게 가장 큰 무서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꼭 해야 됩니다.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뇌출혈이나 뇌경색 막혀서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미리 증상이 나타나는 일은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뇌경색 같은 경우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쪽 팔다리 마비가 오거나 얼굴 마비가 왔다가 풀리는 경우가 드물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이걸 지체하지 말고 병원 가서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다시 재발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사실 뇌출혈 전에는 알아볼 수 있는 게 혈압밖에 없죠. 혈압이 높아지면서 터지는 경우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고혈압이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터지는 문제가 제일 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혈압을 잴 기회가 있으면 회사에서 잴 수 있든 아니면 의원에서 잴 수 있든 뭐 건강검진에서 잴 수 있든 부지런히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을 재보고, 혈압이 사실 140을 넘으면 우리가 고혈압 약을 쓰라고 돼 있지만 120을 넘을 때부터 사실 혈관에는 손상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120 이하로 낮추는 혈압 상태가 되도록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0이 넘기만 해도 나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구나, 혈압약을 먹지는 않아도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내 지금 먹고 있는 식습관, 운동 습관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고, 진짜 140이 넘었을 때는 약을 써서 빨리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40이 아니라 135부터는 혈압을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혈압을 조절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혈압이 계속 올라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관이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에 석회화가 생긴다든지 염증 반응이 있으면서, 아니면 혈관이 찢어지는 문제라든지 터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자꾸 생기는 상황이 생기니까, 적극적으로 혈압이 높을 때 미리 알고 빨리 조절하고, 제일 근본적인 치료인 식생활 습관을 바꿔서 혈압약을 쓰지 않고도 혈압이 120 이하로 떨어지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면 어떻게 그러느냐, 혈압약 한번 먹으면 평생 먹는 거지, 너무 높은 기준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식생활 습관, 생활 습관 개선 완전히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책으로 담았으니까 읽어보시고 실천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뇌혈관 질환이 발견된 경우 꼭 수술해야 할까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일단은 뇌출혈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의 양이 많아가지고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뇌가 한쪽이 밀려가지고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제일 크고요. 급성기 때는. 그러면 이제 버울이라고 뚫어서 압력을 빼주면서 그 다음에 혈액도 빼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세척을 하고 닫아주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관 넣어놓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는 또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숨뇌에 너무 가깝다든지 아니면 소뇌 쪽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뇌출혈 양이 많아도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뇌출혈 양이 적어가지고 수술을 안 하고 그냥 혈압만 낮추는, 그리고 뇌압을 조절하는 약물을 쓰고 중환자실로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경외과 전문의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서로 협진을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또 뇌경색인 경우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경색이 수술하는 경우는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우리 뇌는 두개골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안에 부종이 생기면 뇌압이 올라가면서 뇌 전체를 손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출혈이 아니라 뇌경색도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뇌경색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 뇌가 부으면서 압력으로 반대쪽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뇌압을 빼줘야 됩니다. 어떻게 빼주냐, 그때는 두개골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거를 소독된 상태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개골은 약간 열어놓은 상태로 이렇게 비닐 같은 걸로 이제 커버를 해가지고 감염 안 되게, 그렇게 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며칠간 뇌압을 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뇌압이 깔아앉고 뇌부종이 줄어들면 다시 두개골을 갖다가 붙이고 이렇게 철로 이어주죠. 그런 치료를 하는 경우가 뇌경색일 때의 수술을 하는 경우고요. 또 다른 특수한 수술 방법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지주막하 출혈일 때 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지주막하 출혈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경우는 머리 안에 있는 혈관꽈리, 뇌동맥류라는 게 생겼다가 그게 커지면 터질 수가 있어요. 그거가 뇌동맥류가 보통 어디 생기냐면 뇌 제일 안쪽에 리서클이라는 곳에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A컴, B컴이라는 데 제일 잘 생깁니다. 거기에 생기게 되면 그 출혈을 막아야 일단 되기 때문에 코일을 통해서 막는 걸 시도를 하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경우는 직접 머리를 열고 들어가서 제일 안쪽에 있는 혈관 결차를 잠그는 애니즘 클리핑이라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수술이 굉장히 미세한 수술이고 수술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전공의 때 인턴 때 생각해 보면 그 SH 수술이 있다 그러면 그 수술 장면 전체를 열 몇 시간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를 하는 그런 거를 인턴이 맡아서 해야 됐었어요. 그 시간 동안 그 수술하는 과정을 카메라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는 게 인턴의 일인데, 그때 그 수술하는 장면들을 보면 정말 현미경을 보고 들어가면서 진짜 1mm 제끼고 출혈 있는 부분 이렇게 물로 닦아내고, 또 1mm 들어가서 제끼고 출혈 있는 닦아내고 혈관 잡아내고 조직 더 손상 안 되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러면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 몇 시간을 들어가서 클리핑을 하고 나오거든요. 야, 이거 하는 선생님 진짜 없는 이유가 있다. 너무 존경스럽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정도로 복잡한 수술이 또 머리 수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급격한 두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평소에 두통이 있으면 뇌동맥류 있는지 꼭 확인하라고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한번 터지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받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심한 두통이 있으신 분들 꼭 머리 검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뇌혈관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뇌혈관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고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을 조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뇌경색 같은 게 생기는 그런 상황들을 예방을 하려면 혈관 상태가 깨끗하고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압이 올라갔을 때 혈관 상태가 그 혈압을 받아들일 수 있고 혈압이 낮아졌을 때 그 혈압이 떨어진 거를 다시 또 보상을 할 수 있으려면 혈관 상태가 깨끗해야지. 그 혈관 상태가 딱딱하고 좁아져 있고 막혀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조직들은 이제 괴사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건강한 상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이 깨끗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먹는 식습관, 그다음 운동 습관, 스트레스 상황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일단 식습관 같은 경우는 우리 혈관에 염증이 안 생기게 하는 그런 식품들을 먹어야 됩니다.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이제 당이 너무 많이 높을 때 혈압도 문제지만 당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당이 혈관에 둥둥 떠다니는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당뇨 같은 상황이죠. 당이 높아지는 상황은 근육세포들이 당을 잘 인슐린을 통해서 받아들여가지고 당을 잘 소비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혈당이 높아지지 않는데 그 혈당이 인슐린을 통해서 근육에 못 들어가는 상황, 인슐린 내성, 인슐린 불내성이라고도 하고 인슐린 저항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저항성 같은 게 높아지면 그러면 이 혈당들이 소비가 안 되고 계속 혈관에 남으면서 혈액 자체를 끈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AGS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혈관 벽에 염증 반응을 계속 일으킵니다. 그럼 그 염증 반응에 반응을 하는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것들이 갖다 붙어가지고 염증이 심해지면서 플라그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석회화가 생겨서 칼슘이 쌓이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을 하려면 일단 당대사가 잘 되는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대사가 잘 된다는 거. 이 얘기는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잘 쓰려면 이 에너지 대사의 조효소가 되는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이 잘 들어와야 됩니다. 미네랄, 비타민들이 잘 들어오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가공식품들을 피하고 초가공식품들이라고 얘기하는 밀가루나 이런 것들에다가 원재료 없이 그냥 갈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보존료, 합성 물질들, 착색료, 향미증진제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만든 게 초가공식품이잖아요. 그런 음식들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의 혈당을 엄청 피크를 이루게 되고 소화가 빨리 되니까 그 다음에 더 많이 먹게 만들고 이러면서 혈당을 높이게 되고 혈당 피크를 이용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게 되고 그러면 혈당이 또 낮아지게 해서 더 먹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상황을 우리 몸을 우리가 만들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초과식품들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원물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먹을 수 있는 것들, 특히 이제 초록색 채소들, 그다음에 현미 같은 이런 전곡류 식사 이런 것들로 식사를 해줘야 되고요. 그 외에 다양한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다양한 색깔의 과일 채소들. 그래서 채소도 제가 일부러 껍질째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사과, 배 이런 것도 다 껍질째 드시고, 귤도 다 껍질째 드시고 그래 버릇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키위도 껍질째 먹고 멜론도 껍질째 먹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섬유질들, 거친 섬유질, 식이섬유질 다 많이 먹는 게 좋고요. 또 다양한 색깔에서 나오는 항산화 물질들, 뭐 예를 들면 보라색 가지나 블루베리 같은 데 있는 안토시아닌이라든지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이라든지 양파에 있는 케르세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의 항산화 물질, 산소 대사하고 남은 ROS 산성 대사 물질들을 많이 제거해주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몸에 많이 섭취를 해야 미세 염증 반응이라는 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혈관들의 그런 석회화들이나 쌓일 시간이 없이 대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생활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시 정리하면 초과공식품을 피해라. 과자, 음료수, 피자, 치킨 같은 배달 음식, 빵, 떡, 면 이런 것들 피하고 채소 중심의 한 끼에 6, 7장의 초록색 채소를 포함한 다양한 색깔의 과일, 채소들, 그다음에 전곡류 식사인 현미 식해라. 물 많이 마시고 천천히 식사해라. 이런 것들이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운동이 되겠는데요. 사실 운동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운동에 대한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운동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몸에 있는 혈관들에 한번 강하게 혈압을 주면서 혈관 상태를 개선을 시키고 말초 혈관 끝에까지 산소화를 시키고 대사물질을 다시 빼내는
그런 세척의 효과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혈관의 탄성을 연습을 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이제 혈관에 무리가 올 수 있지만 천천히 혈관에 압력을 주는 단계를 천천히 올리면 그러면 이 혈관이 탄력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연습이 되면서.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너무 갑자기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그러고 갑자기 최대 심박수에 가까운 그런 운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최대 심박수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220에서 자기 나이 뺀 숫자의 심박수의 한 60%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5를 빼야 되니까 175회 정도가 되겠죠. 그럼 제가 처음 운동을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175회를 하면 사고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05회 정도, 60%인 105회 정도 레벨로 그러려면 거의 뭐 살짝 걷는 정도로 해야 걸으면서 살짝 뛰는 정도로 해야 105회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런 정도로 운동을 해서 일주일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70% 정도, 120회 정도 숫자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 정도로 또 맥박을 좀 올리면서 조금 더 빨리 뛰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8% 정도의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늘려가면 우리 혈관벽에 주어지는 압력을 서서히 적응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정도, 최소한 150분 정도를 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중등도 강도 운동을 150분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씩 3번을 해도 되고요. 30분씩 5번을 해도 되고 매일 25분씩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 운동을 해도 되고 주말에밖에 운동할 시간이 도저히 없다. 그런 사람들은 주말에만 이틀 1시간 반씩 몰아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150분 이상, 300분까지 그렇게 운동을 해주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내 몸의 혈관 상태가 가장 개선이 될 수 있는 운동량과 운동 강도이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뭐 처음 운동하시는 분은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좋은 게 이제 요즘 러닝 많이 하잖아요. 러닝 열풍인데 저도 러닝 크루에 참여를 하면서 이 러닝의 즐거움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런 러닝 참여하면 좋고 그 다음에 러닝하기에 좀 부담스럽거나 하신 분들은 계단 오르기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 계단을 10개 층 정도를 하루에 2번 정도 오르면 충분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의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마음의 관리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음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혈관이라는 거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교감신경이 너무 과항진돼 있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호르몬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많이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나와 있으면 혈관은 지속적으로 수축해 있는 상태로 지내게 되고 이거는 또 혈관벽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혈관벽을 위해서는 내 몸이 항상 이완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좋고요. 잠을 충분히 자고 편안한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부교감신경이 어느 정도 항진되어 있는 상태가 좋은 거고요. 그러려면 호흡법과 명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호흡법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지금 내가 뭐 긴장돼 있고 뭔가 힘이 들어가 있어 라는 걸 딱 깨달으면 바로 이제 허리를 딱 펴고 먼저 이제 스트레칭부터 해야죠. 이거 풀기 위해서 이 허리 T 레벨, 흉추 레벨에 이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완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한 3초 정도 호흡을 들이셨다가 3초 정도 내쉬는 방법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바로 즉시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긴장했구나 이런 것도 바로 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긴장했을 때 바로 풀게 되는 그런 효과도 연습하다 보면 얻을 수가 있고요. 요거를 잘 때 호흡법을 잘 하면 잘 때도 깊은 잠을 자고 푹 잘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한다 그러면은 호흡법을 똑같이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코끝에 집중을 해서 바람이 들고 나가는 걸 느끼고 온몸에 힘을 다 빼면서 바다 위에 있는 한 마리의 해파리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고 허리만 꼿꼿하게 세우고 있으면 그게 이제 명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잡생각이 생기면 다시 돌아오고 잡생각이 나타나면 또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한 1분 정도 길면 5분 정도 이렇게 자기가 연습이 되거든요. 처음에 10초도 못해요. 10초도 못하는데 점점 길어집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관리도 할 수 있게 되고 잠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서 삶의 퀄리티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어떤 불면증도 좋아지고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췌장암은 왜 사망률이 높나요? 췌장암 무서운 암이죠. 우리나라 전체 암 5년 생존율 알고 계신가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70%가 넘어서 71.5%까지 올라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암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은 나라에 속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의 표준 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췌장암 같은 경우는 원래도 굉장히 낮았어요. 8%밖에 5년 생존율이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올라와서 지금 13에서 15% 정도 생존율, 5년 생존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암들이 70%가 넘어가는 거에 비하면 너무 낮은 비율이죠.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췌장의 위치가 일단 제일 문제인데요. 췌장암이 발견이 안 된다는 게 일단 문제겠죠. 그래서 늦게 발견돼서 3기, 4기 때 발견되는 확률이 80%가 넘어간다는 게 문제인데 그 이유는 췌장의 위치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췌장이 어디 있냐면 췌장은 배에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울 정도로 뒤에 있습니다. 후복막 장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장 주위를 감싸는 게 이제 복막인데 이 복막이 앞에 복막이 있고 뒤에 복막이 있어요. 그 뒤에 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간이 가리고 있고 담관, 췌관이 가리고 있고 위가 가리고 있고 그 뒤에 소장들이 또 한층 있고 그 뒤에 췌장이 이렇게 한 15cm 정도 옥수수처럼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복부 초음파를 우리가 배 아플 때 제일 많이 보는 검사인데 복부 초음파로도 거의 안 보여요. 다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췌장 두부라고 해서 췌장 머리 부분만 겨우 조금 볼 수가 있고 그 뒤에 미부 체부는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초음파로는 이제 아예 물혹 같은 경우는 좀 보이지만 암종은 또 물혹이랑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응급실에서는 복부 초음파보다는 이제 CT를 찍게 되는데 뭐 간암이나 이런 거는 CT를 찍으면 물혹이나 아니면 암종이어도 이제 음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딱 이거는 뭔가 있다 이렇게 비조형 CT에서도 보이게 되는데요. 췌장에 있는 혹은 완전히 물혹이 아닌 이상해야 조영제가 없이 찍으면 암종은 아예 안 보입니다. 예, 거의 안 보인다고 봐야 되고요. 조영제 CT를 찍어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1cm 이하의 췌장암은 정말 발견이 어렵고요. 정말 여기 뭐가 있는지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보거나 그러지 않으면 안 보이고 뒤쪽에 있는 췌관을 막았거나 그래서 췌관이 늘어나 있는 소견이 보이거나 아니면 담관을 막아갖고 담관이 늘어나는데 그 원인이 뭔지 자세히 보는 과정에서 여기 종양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여야 CT로 확인이 될 정도로 굉장히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검사 방법도 어렵고 증상도 굉장히 비특이적이에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췌장암의 증상하면 일단 진단될 때 40% 정도는 황달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황달이 있는 경우도 이미 좀 늦은 경우죠. 왜냐하면 췌담관 어딘가를 눌렀기 때문에 얌종이 생겨갖고 눌렀기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2기 이상 3기, 4기일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소화불량, 상복통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체했나 보다 아니면은 뭐 다른 담관이나 담낭의 문제인가 보다 뭐 속의 위염이나 위궤양, 십이장궤양 이런 것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검사를 미루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내시경 같은 것만 봐서는 또 췌장을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췌장암의 다른 증상으로 체중 감소가 있거든요. 체중이 6개월 이내에 내 체중이 한 10% 이상 빠진다 그러면 이거 무슨 문제가 있구나 뭐가 숨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데 이 체중 감소도 뭐 내가 요즘 잘 못 먹어서 그렇겠거니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렇겠거니 하고 이 췌장암의 증상 자체가 그러면서 또 넘긴단 말이죠. 이러면서 초기 증상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게 또 이런 안 좋은 성적을 만들게 되는 췌장암의 생존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이유의 하나입니다.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췌장암에 걸릴 위험성이 누구가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은데 어쨌든 생활 습관이 이런 고위험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높겠죠. 췌장암의 가장 큰 고위험군은 술일 것 같죠. 췌장염, 만성 췌장염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술일 것 같은데 사실은 담배가 제일 큰 위험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배하면 7천여 종의 화합물질과 그중에서 2천여 종의 해로운 물질 그리고 수백 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담배는 모든 질환에 악영향을 주는데 그중에서도 췌장암에서 1등 원인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담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만성 췌장염으로 되어 있는데 만성 췌장염의 또 제일 중요한 요인이 또 술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술과 담배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요. 그다음 당뇨 오래 드신 분들, 5년 이상 당뇨 되신 분들에서 1.8배 췌장암의 비율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배는 3배가 올라가는 거니까 췌장암의 제일 위험 요인이 되는 거고 오래된 당뇨, 5년 이상의 당뇨는 1.8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가족 중에 췌장암을 앓으셨던 분 같은 경우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KRAS 유전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위험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6배 가까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고요. 3배에서 6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보면 내가 어떤 대사질환으로서의 특성, 우리 혈관질환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방법과 이 암과 같은 대사질환, 얘를 예방하는 방법이 비슷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췌장암 같은 경우 이제 KRAS 유전자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유전자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발현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켜질지 꺼질지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유전자의 메틸화 내지는 후성 유전학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갖고 있으면 나쁜 유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전자가 꺼진 상태로 평생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활 습관을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유전자 결정론에 따르면 예전에는 암이 걸릴 운명을 가진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면 다 어차피 나이 들어서 암에 걸릴 테니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예전인데, 그런데 그 기준이 맞느냐? 예전에 이제 30년 동안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모든 인간의 유전자를 해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게 게놈 프로젝트, 인간 유전자 프로젝트죠. 그렇게 해가지고 6개 국가가 연구를 해서 우리가 100만 원 정도만 내면 일주일 만에 내 피 뽑아가지고 유전자 다 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암이 정복이 됐나요? 이제 안 됐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암은 단순한 유전자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성이 있죠. 유전성이 일부 있는데 그 유전성 때문에 완전히 결정되는 건 5에서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 유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켜고 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갖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게 되면 그 암 안 걸리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암을 가족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좋은 생활 습관, 제가 말씀드리는 초록색 채소 중심으로 식사하고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먹고 전복류 식사, 현미식으로 하고 천천히 먹고 좋은 마음가짐을 갖고 운동 충분히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유지를 하고 있으면 췌장암에 걸릴 유전자도 꺼진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전자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개선해서 암에서 멀어질까를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몸박 속 다른 질환들이 있을까요? 당뇨에서 멀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당뇨 하면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다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생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거기다가 이제 대사질환의 특성에 있는 질환들을 다 나열을 하자면 알레르기 질환, 만성 알레르기 질환도 그렇고 사실 심리랑 관련되는 불면증이라는 우울증도 그렇고 다 대사질환의 특징이 있고요. 거기에 암도 대사질환의 특징이 굉장히 크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죠. 대사질환은 건 뭐냐면 우리 세포 단위의 에너지 대사가 잘 됐을 때 그 질환이 걸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그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대사를 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산소와 당분 에너지를 잘 받아가지고 36개의 ATP를 잘 만들어내면 무산소 대사에 비해서 18배의 에너지 효율을 내면서 우리가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세포 상태가 좋으면 혈관에 염증도 안 생기고 암도 안 생기고 이렇게 사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무산소 대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 혈관이 좁아진다든지 체온 상태가 많이 낮아져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우리 몸은 저산소 상태, 산증 상태, 그다음에 저체온 상태를 만들게 되면서 암도 많이 일으키게 되고 당뇨도 많이 일으키게 되고 이런 다양한 대사질환들을 많이 일으키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 상태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당뇨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또 당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피해야 당뇨가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인슐린을 잘 활용을 못하는 세포의 상태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불내성, 인슐린 저항성들을 개선을 하려면 그러면 식사 자체가 소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초록색 채소 중심으로 현미식 중심으로 그다음에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 중심으로 식사를 해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다가 충분한 운동을 해서 혈류 상태를 개선을 하고 혈관 상태를 개선을 해줘야 그래야 이 세포 끝에 있는 환경이 좋아져서 세포가 당대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뇨를 우리 몸에서 멀어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검사해라 싶은 신호가 있을까요? 일단 췌장암의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췌장암을 증상만 가지고 찾아내겠다라는 건 사실은 좀 욕심입니다. 증상이 있을 땐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작은 증상이라도 당연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건강검진이긴 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했을 때 췌장을 볼 수 있느냐? 사실은 췌장을 자세히 보기는 쉽지 않아요. 조영제 CT를 찍어야 되는데 조영제 CT가 우리 몸에서의 우리 건강검진에서의 기본검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 할 때에 체중이 갑자기 줄었다든지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밖에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내 몸에 뭔가 증상이 없더라도 체중이 갑자기 빠진다든지 황달이 생긴다든지 이런 소화불량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건강검진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소화기내과 진료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소화기내과 진료를 보고 먼저 초음파를 보겠지만 간담도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증상이 그렇게 계속 있으면 복부 CT를 찍든지
해서 아니면은 췌장 같은 경우는 MRI를 찍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췌장이 복부 장기 중에 드물게 움직이지 않는 장기이기 때문에 MRCP라 그래서 MRI를 찍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암종 여부를 더 좀 자세히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특수 검사로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건강검진만으로는 췌장암을 찾기도 또 쉽지가 않아요. 증상이 없어서도 어렵지만 또 건강검진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참 문제이고 사실은 예방밖에 없습니다. 췌장암은.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방을 하려면 대사질환에서 멀어진 내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없는 그런 내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치료하고 있으니까 된 거 아니냐. 약 먹고 있으니까는 나는 조절하고 있으니까 췌장암에서 멀어진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치료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약을 먹어야 되겠지만 그거는 임시방편으로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합병증을 미루고 있는 거고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거고 근본적인 치료는 생활습관 바꿔가지고 약을 안 먹어도 혈압이 120 이하여야 되고 당이 100 이하여야 되고 고지혈증이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160 이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약을 먹어야지만 조절이 되는 상태는 약을 먹었다고 치료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알고 빨리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췌장암뿐 아니라 모든 대사질환으로부터 멀어진 내 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통증 중에서는 소화불량 얘기를 드렸지만 상복통 내지는 등 쪽으로도 통증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등 통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허리 통증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형외과나 척추센터를 가서 다른 거를 진단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췌장암이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뼈전이를 진단이 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 췌장이 후복막 장기이기 때문에 등 쪽으로 방사되는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통이나 등 통증, 소화불량, 그다음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췌장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을 인류가 정복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암을 정복한다라는 표현이 뭔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암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암이 발견됐을 때는 이미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몸의 세포가. 우리 몸의 세포가 32개 정도 되는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서 하루에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는 암세포로 될 가능성이 있는 DNA 변이 상태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DNA 변이가 아예 없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여러 세대를 거쳐서 이 변이를 이루면서 그 중에서 좋은 변이가 선택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된 거잖아요, 사실. 예전에 세포 단위에서 살다가 계속 변이를 이루면서 거기서 좋은 환경이 계속 골라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되어서 살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유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변이가 나쁜 것만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어느 정도 비율의 유전자의 변이가 필요한 거고 그게 지금 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그 세포들 중에서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포들은 우리 면역력이 가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제일 대표적으로 쓰이는 세포가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 바이러스랑 암이 될 수 있는 세포들을 잡아먹는 세포고요. 그 다음에 T세포,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암세포들을 예방을 해주는 그런 세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면역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이 암세포들이 될 수 있는 환경들을 이제 제거를 해주는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우리 몸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암들을 어떻게 내가 정복을 해보겠다라는 표현으로 하면 암이 생기면 그 암을 발견해서 빨리 발견해가지고 그걸 지지고 때리고 뜯어내가지고 내가 이기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암이라는 건. 자, 사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건강검진했을 때 우연히 암을 초기에 발견했어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의 암의 크기가 보통 1cm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요즘 검사가 많이 발전해서 0.5cm짜리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1cm 곱하기 1cm가 발견되어야 암을 초기에 발견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1 곱하기 1cm, 손톱만한 요 크기가 사실은 세포 개수로 치면은 1억 개에서 10억 개 정도의 세포의 개수입니다. 한 개가 아니에요, 암세포가. 1억 개에서 10억 개라고. 이 10억 개의 암세포가 생겼다는 거는 내 몸에서 이 한 개의 세포가 변이된 이후로 계속 증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고 그 면역력이 정상적인 상황일 때 기준으로 5년에서 15년이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1 곱하기 1cm짜리 암을 초기에 발견했다고 좋아할 때 사실은 그거보다 5년에서 15년 전에 암세포가 생겼고 그거를 우리가 잡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환경이 언제부터 안 좋았다고요? 5년에서 15년 전부터 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5년 뒤에 내 환경, 5년 뒤에 내가 암에 걸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사실 지금, 5년 전인 지금의 생활습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생활습관, 먹는 것과 운동 습관과 마음 상태를 잘 관리를 해야 5년, 10년, 15년 뒤에 내가 암 환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이 암세포를 갖다가 발견하면 빨리 없애겠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 몸이 암세포가 생겨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어라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암을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
암은 잘 다스리면서 제거하면서 그렇게 가져가야 될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항상 내 몸은 어떻게 보면 내 몸도 하나의 암 환자인 거거든요. 지금도 계속 암세가 생겼다가 B세포, T세포가 가서 잘 잡아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달을 목표로 삼아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암 치료를 할 때도 그냥 암을 수술하고 방사선을 때리고 항암제를 부어가지고 암 자체를 죽였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생기는 내 몸의 면역력의 저하 상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생활습관 안 바꾸고 다시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당연히 숨어있던 10억 개의 암세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들이 다 우리 몸에 숨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캔서 스템셀이 돼가지고 잠들어서 있다가 나중에 깨어나는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버리면 암세포들이 다 몸 곳곳에서 재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을 죽이려고 할 생각이 아니라 내 몸이 암이 있어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든다를 목표로 해서 수술항암 방사선뿐 아니라 보조적인 그리고 수비적인 항암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고주파 온열 치료, 고압 산소 치료들을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몸의 상태를 올리는 게 좋고요. 거기에다가 식사 습관 바꾸고 운동 습관 바꾸고 마음 상태 바꾸는 것들까지 해서 총 5가지 수비적인 치료를 꼭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도 당뇨에 많이 걸리시는데 당뇨의 증상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젊은 분들도 당뇨 굉장히 많아졌죠. 내과 선생님, 소아과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응급실에서는 당뇨 합병증으로 와야 저희가 당뇨 처음 진단하는 분들을 보거나, 우연히 당을 찍었는데 당이 너무 높아가지고 당을 진단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만, 이제 외래에서는 다른 증상들 때문에 왔을 때, 예전에는 20대면 얼마나 몸이 건강하고 혈관도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20대에서 당뇨가 진단이 됐다. 그럼 1형 당뇨인가 보다라고 예전에 생각을 했죠.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근데 요즘 20대의 당뇨는 대부분 2형 당뇨라고 합니다. 2형 당뇨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생긴 당뇨라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을 쓰는 당뇨가 아니라 약을 쓰는 당뇨. 그게 2형 당뇨입니다. 보통은 40대부터 생겼다고 하는 게 2형 당뇨였는데, 그게 30대를 넘어서 20대에서도 당뇨가 진단이 되면 1형 당뇨가 아니라 2형 당뇨가 대부분이더라. 심지어는 10대에서도 2형 당뇨가 나타나더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이 얼마나 지금 왜곡되어 있는지를 시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혈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걸로 젊은 분들에서 식생활 습관, 생활 습관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랑 내과 선생님들은 20대, 10대에서 2형 당뇨가 생긴다는 거,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하면서 생활습관, 식습관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바꿔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당뇨는 처음에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냐면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 당이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는 상태가 되면 어떤 순서로 되냐면 다음 단요 다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많이 물을 찾게 되고요.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도 계속 배가 고파서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당을 섭취를 하고 그 당을 소비를 못하는 게 당뇨이거든요. 소변에 당이 나오는 게 당뇨가 아니라 근본 원인은 인슐린 불내성,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근육세포들이 인슐린을 통해서 당을 받아들여서 인드리아 세포 단위에서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에너지 대사를 해야 그 당이 세포에서 사라지는 건데, 써서 배출이 되는 거니까 사라지는 건데, 그 당을 배출하는 인슐린의 작용이 되지를 않으니까 혈당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세포 안에는 당은 없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혈당이 높으니까 물을 찾아서 희석을 시키려고 하게 되고요. 몸이 붓게 되고, 그 부은 몸을 배출을 하기 위해서 소변을 통해서 물을 배출을 할 때 당까지 같이 배출을 하는 상태, 당뇨가 높아지게 보니까 당을 다 걸러내지 못하고 소변을 통해서 같이 배출하는 상태가 되면서 이제 예전에 이제 당이 단맛이 난다 내지는 단 냄새가 난다 해가지고 당뇨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슐린 저항성 질환인 겁니다. 인슐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포 단위에서는 또 세포 안에는 에너지 대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음식이 더 필요하다, 당이 더 필요하다 하면서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게 되는 거고요. 더 많이 먹으면 당이 더 빨리 올라가고, 또 먹는 것들이 뭐예요? 뇌 중추에서 흥분이 되는 음식들을 먹으니까, 소가공식품, 라면, 빵, 떡면 이런 거 먹으니까 당 더 빨리 올리고, 그럼 더 빨리 올리면 인슐린 더 많이 나오고, 인슐린 더 많이 나와서 당 없애려고 하는데 당 안 없어지고 소변으로 나오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음 단요 다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당장 끊어야 할 최악의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뇨 환자뿐 아니라 누구나 끊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주위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님 접대를 할 때도 과자, 음료수, 커피에도 시럽 넣어 먹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많은 단순당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특히 제일 먼저 피해야 되는 것, 제일 먼저 끊어야 되는 것은 초가공식품입니다. 초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이란 뭐냐면 우리 원재료가 완전히 형태가 없어지고 다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많이 먹게 만들 수 있는 물질들, 뭐 보존료, 합성, 착색료, 향리 증진제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형태를 다시 가공시킨 거. 과자가 제일 대표적이겠죠. 이런 것들, 젤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먹었을 때 당을 빨리 올리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 한번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소장에 들어갔을 때 금방 녹으면서 분해가 빨리 되니까 더 빨리 혈당을 올리는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이 음식 자체가 사실 음식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이 가공 물질 자체가 우리 인간이 많이 먹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진제, 향미증진제나 이런 가공 물질들을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먹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혈당을 빨리 올리는데 더 많이 먹어. 그런 악순환을 만드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식품들이나 이런 걸 꼭꼭 씹어갖고 천천히 먹는 그런 습관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입에서 그냥 녹죠. 과자 광고에 카피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열면 멈출 수 없어. 그거거든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과자는 감자를 갈아갖고 거기다가 향미제 넣어가지고 많이 먹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썩지도 않아. 그 과자는 감자칩이랑은 다른 물질인 거죠. 그게 초가공식품이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편의점에서 파는 대부분의 음식들이 다 초가공 식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어서는 우리 당을 제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입에서 그냥 녹아버리고 빠르게 흡수돼가지고 더 빨리 찾게 되는 걸요. 그런 악순환이니까.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피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달고 짜고 기름지고 매운 대표적인 음식, 배달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코로나 겪으면서 배달 음식 엄청 많이 시켜 먹으면서 또 배달의 민족이니 이런 앱을 통해서도 많이 시키고 이러면서 너무 배달 음식에 많이 노출이 됐는데, 꼭 배달 음식만은 아닙니다. 바깥에 나가서 사 먹을 때도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사 먹고 있죠. 달고 짜고 기름지고 매워서 많이 먹게 만들고 또다시 찾게 만드는 그런 음식들, 중독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는 가정식 식사들, 저염식 식사들은 입에 안 차요. 달고 짜고 기름지고 맵지가 않으니까. 너무 담백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시고 너무 그냥 맹맹해. 이런 음식들을 사실은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너무 멀어져 있는 거죠.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라면 먹고 밖에서 뭐 학교에서 뭐 주는 것들이 식단에도 그런 게 나오니까 뭐 피자 먹고 뭐 치킨 먹고 이러다 보면 집에 와서 먹는 거가 성에 안 차요. 입맛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멀리하고 그냥 또 라면 끓이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거를 정신 차리라고 할 수가 없고, 우리 어른들이 전부 다 그걸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형당뇨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이런 뭐 캔디나 초콜릿, 과자 같은 거를 상으로 주는 그런 문화는 정말 끊어줘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음식이 정상적인 음식이고 어떤 음식이 거짓 음식인지를 아이들한테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되고, 우리도 그거를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리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과일을 먹으면 위험할까요? 일부 당뇨 환자한테 좋지 않은 과일이 있습니다. 너무 당분이 많은 과일이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으로 열대 과일들이죠. 파인애플, 바나나 이런 것들은 너무 당분이 높기 때문에 소량만 먹거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 껍질을 까는 과일들이죠. 그리고 껍질을 까는 과일들은 굉장히 당을 더 빨리 올리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대 과일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하지만 그 열대 과일 아닌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되는 일반적인 과일들은 껍질째까지 잘 먹으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사과, 배, 뭐 블루베리, 포도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껍질째 먹어버릇하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어버릇하면 사실 많이 먹을 수도 없어요. 입에 거칠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걸 다 껍질을 다 깎아가지고 과육만 가지고 먹으니까 계속 씹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기준으로 보면은 사과든 배든 뭐 자기 주먹 하나 정도 이하로 해서 먹으면 그렇게 무리 없습니다. 과일도. 당뇨 환자라고 하더라도 껍질째 먹는 것까지 같이 하면. 그렇지 않고 너무 단 과일이나, 또 주의해야 될 게 말려서 한 과일들 있잖아요. 바나나 칩도 그렇고 감말랭이 같은 것도 그렇고 말리잖아요. 그럼 말리면 수분이 날아가고 당분이 확 올라가죠. 건포도도 그렇고 이런 것들 피해야 되고, 거기다 또 말리면서 설탕을 재는 것들이 있죠. 이런 건 과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이미 그건 완전 가공식품이죠. 그런 것들은 과일이 아닙니다. 피해줘야 됩니다. 완전히 가당 안 한 그냥 원물 그대로의 껍질째 그대로의 그런 과일들은 의미가 있고요. 또 당이 없는 과일들이 몇 가지 있죠. 뭐 과일이라고 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드셔도 상관없는 그런 좋은 과일들이죠. 당뇨 진단이 늦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당뇨는 진단이 늦어지면은 합병증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뇨 자체는 사실은 무슨 증상이 아주 심각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진단이 되면
그다음부터 당뇨를 일단은 약으로 조절을 하고 생활 습관을 바꿔서 약을 끊을 수 있을 때까지 가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상 지금 그렇게 잘 안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일단은 약을 써서라도 당을 낮춰놓으면 그러면 당뇨 합병증 진행 속도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약을 써서 아니면 인슐린을 써서라도 당을 낮추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제때 되지 않으면 합병증이 생겨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응급실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급성 합병증은 당뇨성 케톤 산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면 막 400을 넘어서 500, 600 이렇게 되면 인슐린이 나와도 그게 대처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몸에서 세포 단위에서는 당을 쓰지를 못하고 한참 올라가게 되면 케톤 대사를 하면서 케톤 산증이 생겨요. 케톤이 혈중에 돌아다니는 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산도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혈액은 원래 약간 알칼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7.4 폐하 정도의 알칼리성을 가지는데 7.0, 6.8 이렇게 심한 산도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환자 진짜 당장 심장 멈출 수도 있구나라는 위기를 가지고 막 수액을 막 부으면서 인슐린을 급격하게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을 빨리 낮추거든요. 그래서 250까지 낮추고 나서 인슐린과 당을 같이 주면서 서서히 낮추는 방식을 쓰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증상은 구토를 하면서 복통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하면서 오는 경우가 있고 심한 경우는 혼수 상태로 오기도 합니다. 의식을 잃기도 해요. 저혈당만 혼수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 고혈당인 경우에도 혼수로 올 수가 있습니다. 고혈당성 혼수라는 게 있고요. 그런 무서운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만성합병증들이 있죠. 우리가 혈당이 높아져가지고 혈관들이 세세하게 막히게 되면 아주 미세한 혈관들부터 막히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히는 장기가 제일 대표적으로 눈이죠. 망막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당뇨성 망막병증이 생기게 되면 실명을 하게 될 수가 있죠. 처음에 외곽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야가 좁아지다가 나중에 실명을 하게 되는데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말초혈관 질환 또 콩팥이 또 말초혈관이 많죠. 사구체가 있기 때문에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굉장히 미세한 혈관들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고혈당에 계속 노출이 되면은 사구체들이 망가지다가 나중에는 이 신장의 콩팥의 기능이 80% 이상이 잃게 되면 콩팥 수치가 계속 오르면서 이제 콩팥 기능이 이제 거의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투석을 해야 됩니다. 투석이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치료냐 하면 우리 혈관 만드는데 한 달 걸려서 혈관을 피스툴라라고 만들게 되면 그러다가 양쪽에서 투석기를 연결을 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는 게 HD, 혈액 투석이죠. 이거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투석을 하는 시간도 손해지만 다른 일을 못하고 투석을 해야 되는 그것도 손해지만 투석을 하면서 생기는 수많은 합병증들이 또 있어요. 이 고칼륨 혈증, 고칼슘 혈증이라든지는 전해질 교정이 잘 안 돼가지고 생기는 문제, 막 구토하고 심하게 하면서 오고 유레믹 심텀이라 그래가지고 막 가려워서 오시기도 하고, 칼륨 높아지면 심정지가 오기도 하고, 칼슘 높아지면 테탄이 와가지고 막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전해질 이상의 불균형 문제에 의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콩팥이 원래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틀에 한 번 투석기로 돌려서 하다 보니까 투석하기 전 몇 시간 사이에 그런 일들이 제일 많이 벌어지거든요. 또는 주말 꼈을 때 3일 동안 쉬어야 되는 그런 시간대에 꼭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요일이랑 월요일에 투석 환자들의 전해질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의 진단이 늦어질수록 이런 합병증이 가까이 오게 된다는 거. 거기서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합병증으로 또 발이라는 게 있죠. 발끝에 상처가 생겨도 몰라요. 왜냐하면 통증도 없고 신경도 다 망가져가지고 통증도 없고 감각도 안 느껴지고 그 다음에 운동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 밟아도 모르고 부딪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상처가 난단 말이죠. 그럼 그 상처가 또 혈류가 안 좋으니까 낫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치료를 받으려고 소독하고 항생제를 쓰잖아요. 그 항생제도 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조직에 혈류가 안 가는 상태니까 혈관이 다 막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썩은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조직이 썩어 들어가면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굉장히 험한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심지어는 거기 구데기가 피어 있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발에 구데기가 피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게 되는 거죠. 다 죽은 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 보지 않으려면 우리가 혈당을 적극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나중에 가게 되면은 위병증이 오기도 하거든요. 위병증. 뭐를 먹지 않아도 계속 구토가 일어납니다. 위에 있는 벽에 있는 신경들도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뭐 못 먹으니까 계속 체중 빠지고 계속 전해질 이상 오고 이러면서 한 달에 거의 뭐 10번 가까이 응급실에 오시는 50대 여성이 있었는데 결국은 몇 달 못 버티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당뇨에 의한 합병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죽어가는 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혈관에 석회화가 이미 생겨가지고 혈관이 완전 딱딱하게 된 상태, 동맥경화 상태가 되면 사실 그 혈관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혈관에 있는 석회화가 막 다 사라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 혈관이 딱딱해졌다 하더라도 그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터지지 않게 내 몸에 이런 적응 상태를 충분히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막힌 혈관이 있다면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유지를 하고 산소나 이런 치료 방법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줄기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신생 혈관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조직에 있는 혈류들이 다시 개선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혈관을 자체를 살리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서 이런 신생 혈관들도 만들고 하면서 조직의 혈관 상태가 개선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일단 먹는 것부터 바꿔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심리 상태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식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가공식품을 식생활에서 완전히 배제를 해야 됩니다. 원물의 형태가 없이 갈아서 합성 물질들을 섞어서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많이 먹을 수 있게 만든 이런 초가공식품들은 완전히 배제를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라면, 과자, 음료수 나쁜 줄 모르고 많이 드시죠. 액상과당 들어있는 음료수들도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당으로서도 안 좋지만 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과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합성물질들을 피해줘야 되고요. 음식은 원물 형태가 있고 가공을 최소화한 음식들로, 그래서 초록색 채소 중심, 전곡류, 현미 중심, 그다음에 다양한 색깔의 과일 채소 중심으로 식사를 해야 된다. 양념 많이 묻혀서 먹지 말고 그 색깔 그대로, 그 원물 그대로, 만약에 소스가 필요하거나 양념이 필요하다면 시큼한 맛이나 들깨 드레싱이나 이런 식으로 달고 짜고 기름지고 맵지 않도록 그렇게 양념을 해서라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가공식품 중심으로 식사를 하고 귀찮다고 라면이나 배달 음식, 달고 짜고 기름지고 매운 제일 대표적인 음식들, 피자, 치킨, 떡볶이 이런 것들로다가 가공식품들을 계속 먹어버릇하면 좋은 음식들을 먹어도 맛이 없어서 못 먹기도 하고 계속 혈관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이 또 그걸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강 악화의 대물림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생활을 중심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이제 다이어트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현미식물식이라는 현미식 중심의 식사를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저탄고지식도 있고 올리브나 생선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 지중해 식단도 있고 이런 좋은 식단들로 대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못 먹어서 문제 생기는 게 아니고 열량이 부족해서 문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탄단지 비율 가지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는 뭘로 채워도 상관이 없는데 가공식품으로 채우면 안 되고 원물 중심으로 좋은 재료로 해서 채워야 되는데 문제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이 많이 섭취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세포의 대사, 당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이트릭 엑시드 사이클의 조효소들을 충분히 우리 몸에 섭취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 당대사가 좋아지면서 당뇨도 안 오고 고혈압, 고지혈증도 사라지고 혈관 상태도 개선되고 최종적으로는 암까지 예방될 수 있다는 그 원활한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먹는 거는 그렇고요. 또 운동 얘기해야죠. 운동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에 혈류를 한번 펌핑을 시켜서 깨끗하게 혈관 세포들을 씻어내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 내 몸이 혈압과 이런 압력들을 견딜 수 있게 되는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조직 끝에까지 산소를 보내주기도 하고 온도를 올려주기도 하죠. 온도와 산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운동 기준,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아라. 내 최대 심박출량의 한 60%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맥박수 기준으로 해서 220에서 자기 나이 뺀 다음에 그거 60%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단위로 서서히 늘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게 중등도 운동이니까 그 중등도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최소 100분, 최대 300분 정도를 목표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암으로부터 멀어지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로부터 멀어지는, 대사질환로부터 멀어지는 내 몸의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운동들을 해주면서 그 다음으로 마음 훈련을 하셔야 되죠. 마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상 배우시고 교감신경 너무 과항진된 상태 피하시고 항상 호흡을 크게 들이셨다 내셨다 하면서 천천히 활동을 하시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굉장히 지금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요. 흥분해가지고 이럴 때 한번 호흡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겁니다. 일단 한번 허리를 펴고 W 쫙딱 만들어서 석수 쫙 펴지고 얼두둑 소리도 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숨을 3초간 들이쉬고 3초 이상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조절을 하면 내 몸에 이 맥박수도 떨어지고 강도도 떨어지게 되면서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됐던 것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를 자주자주 하루에 여러 번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명상을 활용을 하셔라. 제가 이제 배우고 활용하고 있는 윗바사나 명상이라고 하던데 이 방법은
코끝에 바람이 들고 나가는 걸 느끼면서 잡생각이 들어오면 다시 돌아오고 잡생각이 또 들어오면 다시 돌아오면서 코끝에 집중을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 방법을 자기 전에도 활용을 해서 온몸에 힘을 빼고 누운 상태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명상을 활용하게 되면 잠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 교감신경이 너무 과항진된 상태를 깔아앉히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추천해 주신다면요? 혈관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 과일들, 채소들 많죠.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 좋은 지방이 중요할 텐데요. 그러려면 우리 혈관에 있는 나쁜 지방들을 제거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방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 그 중에서도 오메가3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오메가3 하면 이제 등푸른 생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등푸른 생선도 좋은 옵션이긴 하지만 저는 들깨와 아마씨를 더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들깨는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좋은 식물성 오메가3의 제일 큰 보고고요. 아주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들깨, 통들깨로 먹으면 더 좋고 통들깨가 없다면 들기름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 짠 들기름으로 활용을 하시면 이 항산화 물질로서 효과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산화되지 않도록 뚜껑 꼭 닫고 써야 됩니다. 생성한 지 한 달 이내로 압착을 너무 여러 번 하지 않은 초기에 한두 번 압착한 것만 쓰셔야 좋은 기름을 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등푸른 생선 최대한 작은 고기가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수은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꽁치라든지 뭐 정어리 아니면은 고등어 이런 정도의 등푸른 생선은 DHA, EPA의 공급원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오메가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은 아니지만 오메가9이 많이 들어있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뭐 아보카도도 있고 견과류. 견과류 중에서는 호두와 캐슈넛,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게 브라질넛. 브라질넛에는 셀레늄이라는 또 항암 물질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2알씩 꼭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에서 다닐 때 캐슈넛이랑 브라질넛을 항상 옆에 두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2개 안 먹었지 그러면은 브라질넛 먼저 먹고 그 다음부터는 캐슈넛으로 졸릴 때마다 조금씩 먹거든요. 저는 한 달에 볶은 캐슈넛을 거의 1kg에서 2kg 사이 정도 먹고 있어요. 꽤 많이 먹고 있는데 다른 무슨 과일이나 뭐 이런 음료수 끼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좋은 지방을 먹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차에서도 안 좋은 음식 손대지 말고 이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좋은 음식들이 너무 많죠. 일단은 토마토가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래진다는 말이 있듯이 토마토가 정말 우리 몸에 좋은 물질인데요, 음식인데요. 토마토를 뭐 익혀 먹어도 좋고 뭐 쪄 먹어도 좋고 뭐 갈아 먹어도 좋고 토마토는 너무 좋은데 다만 토마토를 생으로 먹으면 좋지만 뭐 설탕을 쳐서 먹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금물이고요. 그다음에 토마토가 들어갔다고 해서 케찹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케찹은 거의 당분이 반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찹은 토마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토마토 원물로 먹어야 됩니다. 설탕 치지 말고요. 토마토처럼 또 좋은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양파입니다. 양파. 양파에 있는 퀘르세틴 너무 중요하고 또 혈관 건강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잘 알려져 있죠. 양파도 너무 시니까 뭐 생으로 먹으면 더 좋지만 뭐 익혀 먹어도 좋고 마늘도 그렇고 익혀 먹어도 좋고 생으로 먹어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어떤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은 많이 드셔라. 블루베리도 그렇고 뭐 가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견과류도 잘 활용을 하셔서 군것질 대신에 과자나 뭐 음료수 이런 거 대신에 견과류 활용하시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가요? 아침 식사 고민 많으시죠? 저는 아침 식사를 가능하면 하지 않습니다. 아침과 점심 사이가 굉장히 긴 분들이 있겠죠. 뭐 2시, 3시는 돼야지 식사하실 수 있는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침 식사를 뭐 피하실 수 없거나 아니면 새벽 6시에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제 패턴에서는 뭐 아침 9시에서 시작해서 오전 12시, 뭐 11시 반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구태여 그 사이에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 간헐적 단식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 몸의 오토파지라 그래서 몸에 있는 세포들의 혈관 청소, 세포 청소들을 하는 역할에서 자가 포식의 역할을 더 증진을 시키려면 최소 16시간 정도 금식을 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12시간 금식 정도는 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어도 저녁을 일찍 먹기만 하면 12시간 금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16시간 금식을 하려면 한 끼를 빼야 돼요. 그러려면 아침을 빼든지 저녁을 빼야 되는데 그중에서 저녁보다는 아침을 빼는 게 저는 훨씬 쉬워서 아침을 빼고 있고요. 사실 뭐 저녁을 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이라면 저녁을 빼고 아침을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헐적 단식을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정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더 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1번 정도 24시간 단식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날들은 세끼 먹어도 1번은 24시간 금식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평소에 1끼 금식을 하고 2끼를 먹음으로써 16시간 단식을 자주 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 개념에서 봤을 때는 12시간 단식도 좋지만 16시간 단식을 하려면 아침 식사를 빼는 것도 좋다. 그리고 아침에 식사 대신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당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아침 식사, 무슨 시리얼이든지 우유 이런 것들은 피하시고요. 채소, 과일로다가 갈아서 만든 주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스, ACC 주스를 아침에 드시거나 아니면은 해독 주스라고 서재걸 원장님이 말씀하신 해독 주스도 있거든요. 이런 방법도 좋은데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내가 아침에 한 잔 먹고 나오겠다 하면 그런 거 좋습니다. 음료수보단 훨씬 좋아요.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들을 지필하시는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19년째 응급실에서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제가 응급실에서 아무리 혈관 질환으로 오신 환자들을 물론 굉장히 뜻깊고 감사하고 제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환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지만 환자를 혈관 뚫는 시술실에 보내고 뇌혈관 터져서 수술실에 보내고 중환자실로 보내고 입원실로 보내고 이걸 아무리 해도 이 환자는 계속 생기는 게 지금의 환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도꼭지 틀어놓고 밑에만 닦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그래도 여러 번 이런 생활습관, 식습관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 파편적으로 나눠져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출판사에서의 제안으로 이걸 한번 제대로 묶어서 이렇게 따라하면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을 확인하고 내 몸에서 그 신호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위험 요소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고민을 해서 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비만, 간 질환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암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런 만성 대사 질환들을 내 몸에서 멀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각각의 논문들의 데이터들을 다 활용을 해서 모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쭉 읽어보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래서 이걸 하라는 거였구나라는 게 인식이 될 거고요. 그렇게 확신이 들면 내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는 자세한 얘기를 많이 못 하잖아요. 근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래야 됩니다. 이래인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 근거, 책에서 그 근거를 들으면서 이런 연구가 있었어? 이랬더니 이렇게 좋았어? 와, 이 정도 효과였다고? 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바뀔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들 30 책 잘 읽어주시고 주위에 필요한 만성 대사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가족, 친구들이 있다면 많이 선물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이런 얘기 다시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좋은 자리였고요. 여러분들의 건강은 여러분 본인만 지킬 수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가르친다고 물론 방법 있죠. 운동샵에 돈 내고 가가지고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 너무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그 운동을 할지 말지 그 음식을 내 입에 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는 사실은 본인밖에 없습니다. 가족들도 강제로 못해요.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들, 영상들을 잘 보고 책도 잘 보시고 내가 깨달아서 그 다음에 이 좋은 것들을, 이 좋은 건강에 대한 가치들을 가족들, 친구들한테 전파를 해주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주위의 사람들이 다 같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